여러분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한반도를 직격한 태풍 카눈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은 오늘 아침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한 뒤 한반도 전역을 영향권에 둔 채 북상 중입니다. 세력이 다행히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토해내면서 이제는 서울 수도권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태풍의 이동 경로와 피해 상황, 김민욱 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밤새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한 제6호 태풍 카눈은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당초 예상 위치보다 조금 동쪽에 상륙한 카눈은 그대로 거제와 창원을 통과했습니다. 태풍 상륙 직전부터 경남 남해안과 부산에는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얕은 물이 흐르던 하천에는 흙탕물이 거칠게 흘렀고 두굴 넘어 주변 도로까지 삼켰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들이 마치 종이 조각처럼 날아다녔고 건물 외벽과 구조물들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파도도 높았습니다. 최고 파고 8m까지 예보됐던 부산에는 거대한 파도가 항구와 해안을 덮쳤습니다. 상륙 이후 시속 30km대의 속도로 경남을 통과한 카눈은 낮 12시쯤에는 대구에 다다랐습니다. 이때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위에서는 불어난 물에 하천 옆 도로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낙동강과 지류에는 곳곳에 홍수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가 더 무섭게 쏟아진 곳은 동해안입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 오른쪽에 놓이면서 동풍이 강하게 불었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6시 기준 속초에는 396mm, 강릉은 345mm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이례적으로 내륙을 종단하며 북상한 데다 이동 속도까지 느려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우리나라 동서를 모두 포함하고 해역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느리게 북진하면서 태풍의 영향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후 3시 무렵 태풍 강도가 상륙 시점보다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위협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 태풍이 서울 동쪽 약 50km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국을 긴장에 떨게 한 카눈은 자정 이후 휴전선을 지나 북한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태풍 카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대구 군위군에서는 제방이 무너졌는데요. 군위에서 1명이 숨지고 달성군에서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마을을 삼킨 채 넘실거립니다. 어디가 사람 사는 곳인지 어디가 하천인지조차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오후 2시에 이미 168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대구 군위군의 남천이 불면서 제방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남천 옆 저지대 마을인 효령면 병수리 등도 속절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효령면 119 상황실에 침수 신고와 구조 요청이 빗발쳤고 소방당국은 마을 복지센터에 상황반까지 차렸습니다. 지금 이제 3개 방면으로 나눠서 그 침수 지역에 혹시 대피 못한 사람이 있는지 재검색 지금 들어갈. 군위군은 남천의 수위가 높아지자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주민 200여 명은 효령 초등학교 등으로 황급히 이동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해라 넘어갔는데 우리 아들 일로 데려왔다. 막 놀래가지고 생년 40년, 50년도 처음이에요. 하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60대 남성 1명은 남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의 산간마을에선 폭우에 도로가 유실돼 7가구가 마을에 갇히기도 했는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성군에서도 오늘 낮 2시쯤 휠체어를 탄 장애인 1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휠체어만 발견한 상태입니다. 구조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추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고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도 1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현재 충북 충주 근처에 와 있는 태풍은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경기도 여주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구나영 기자, 그곳도 지금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 여주시청 부근 남한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과는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아까까지는 비가 다소 약하게 내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은 아니지만 지금은 차량 통행도 뜸하고 행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곳 여주시는 오늘 낮부터 태풍 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남한강을 포함해 여주시 227개 하천변의 보행자 통행을 전면 통제했고요. 어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 여주시 재난대응팀은 누적 강수량과 풍속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경기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4시까지 태풍 피해로 인한 안전조치가 총 95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태풍 카누는 시속 29km 정도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보대로라면 이 시각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 역시 전체 지역이 오늘 늦은 밤까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든 인근의 세종과 충북 일대는 피해 신고가 속출했는데요. 오늘 정오쯤에는 세종시 어진동의 왕복 4차로 지하차도에 빗물이 들어차 4시간 넘게 양방향 통행이 중단되기도 했고요. 축대 붕괴 우려가 있는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5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여주시 남한강변에서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태풍 카누는 오늘 밤 9시와 자정 사이에 서울에 가까이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통해 서둘러 귀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운행 편수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현재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점점 서울과 가까워지면서 빗줄기가 눈에 띄게 굵어진 모습입니다. 낮까지 몰아치다 그치기를 반복하던 바람도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곳 잠수교의 수위는 오후 5시 20분 기준 4m를 넘겼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비가 계속 내리면서 수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 통행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내 곳곳은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북악산, 인왕산 등 주요 등산로와 서울 둘레길을 비롯한 주요 숲길, 또 27개 하천 출입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아직 도로 통제가 이뤄지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울시는 퇴근길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였던 퇴근길 집중 배차 시간대를 8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했습니다. 버스는 도로 통제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 우회 운행하는 등 유동적으로 노선을 운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수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태풍은 오늘 밤 9시부터 자정 사이에 서울 인근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최대 1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반도 상륙 후 내륙을 통과하면서 태풍의 세력은 다소 약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통과하는 시점에는 순간 최대 시속 90k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 카누는 강원 영서 지역과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후 들어 태풍 경보가 태풍주의보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위력은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병성 기자, 비는 많이 약해진 걸로 보이네요. 네, 저는 지금 원주천 둔치 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부터 가늘어지던 비가 지금은 거의 멎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창 대관령 지역에서는 오늘 하루 시속 80km에 달하는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원주천 수위도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피해를 우려해 둔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원주와 영월, 횡성, 평창 등 강원 영서 남부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는 태풍주의보로 하향됐습니다. 비도 시간당 5에서 최대 30mm 정도로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충주와 원주 인근을 지나는 태풍은 경기 동부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82mm, 영월 114,
평창 70, 횡성 75mm 등으로 앞으로 강원 영서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0mm,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 5시 현재 강원도 소방본부에 367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강원도에서 산사태나 침수를 피해 대피한 주민은 167가구, 411명입니다. 치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의 입산이 통제됐고 11개 둔치 주차장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천에서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이 4시간 넘게 최근접 상태를 유지하며 느린 속도로 지나고 있는 충청권으로 가보겠습니다.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곳곳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대전 갑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선진 기자, 지금은 비가 그친 것 같네요. 네, 종일 거세게 퍼붓던 비는 오후 들어 잦아들더니 지금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서 흙탕물로 변한 이곳 갑천 수위는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논산천과 아산 곡교천도 주의보 기준 수위를 넘기면서 대전 만년교를 비롯해 이들 하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청권에는 내일까지 당초 예상됐던 최대 200mm보다는 많이 줄어든 8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오전에는 만조 시간대가 겹치면서 서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태풍은 저녁 8시까지 충청권을 지나는데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태풍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누는 중심과 충청권 사이 100km 이내 거리를 유지하며 4시간 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계룡산의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17km를 기록하는 등 강한 비바람을 뿌렸고 지하차도 침수나 나무 쓰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축대 붕괴 우려 등이 있는 지역 주민 5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몸을 피했고 41개 학교는 휴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산사태 피해가 컸던 충청권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 세종을 비롯해 금산과 논산 등 충남 11개 시군으로 산사태 주의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태풍 카눈 어디까지 왔는지 현재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 카눈은 현재 충주 이 북동쪽을 지나서 원주 인근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속 20km의 속도로 북북 서진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겠고요. 이 점차 경기 동부 내륙을 통과한 뒤 북한 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오늘 밤 10시를 전후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오늘 저녁 퇴근길 무렵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도 세찬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성 등지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 지방 태풍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강원 영동 북부를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중부를 중심으로는 태풍 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1시간 새 관측된 바람의 강도를 보시면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서도 시속 50에서 80k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바람은 내일 오전까지가 가장 강하겠습니다. 이미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300mm가량의 많은 폭우가 집중이 됐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최고 250mm 이상, 수도권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카눈이 가장 먼저 상륙한 경남 남해안 지역은 긴장 속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닷가 지역의 주민들은 밤새 대비 태세에 나섰는데요. 오늘 아침 강력한 힘으로 들이닥친 카눈의 위력을 김정우 기자가 현장에서 담아왔습니다. 한반도로 상륙하는 카눈의 첫 길목이었던 경남 통영. 어제 저녁부터 비바람이 시작되며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평소 인파로 북적이는 명소, 통영중앙시장은 상인들이 일찌감치 문을 닫아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10시, 11시 되면 퇴근합니다. 오늘은 태풍 바람에 7시 30분 돼서 정리를 해놔놓고 가는 거예요. 손님도 없고. 못 자지요.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내려가야 돼. 태풍 가고 나면. 이 지역에선 매년 이맘때 20년 전 쓰라린 상처를 안겼던 태풍 매미가 떠오릅니다. 피해가 좀 많았죠. 그다음에 많이 침수까지 됐죠. 물은 거의 무릎까지 차고. 대비를 단단히 한다고 해도
그 위력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게 한결같은 공포입니다. 침수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맡겨야죠. 하늘에 맡겨야죠. 어둠이 짙어지자 비바람엔 힘이 붙었습니다. 태풍이 남쪽 140km까지 접근한 새벽 시각, 통영엔 순간 최대 초속 33m의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강풍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로 태풍 상륙까지 5시간쯤 남았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눈을 뜨기 힘들 정도고 옆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폭풍 전야를 지나고 맞이한 아침. 바닷물 수위는 눈에 띄게 높아졌고 불어난 빗물을 배수로가 감당하지 못해 도로엔 흙탕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상륙과 함께 태풍의 강도는 중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위력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지 2시간쯤 지났습니다. 나무가 강한 비바람에 이렇게 꺾였고 도로에는 수풀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통영과 인근 거제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올여름 첫 태풍을 겪은 남해안 지방의 하루는 어느 때보다 긴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태풍 카눈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제주에서는 이틀째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태풍이 근접했던 지난 밤 사이에는 강한 비바람에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어제부터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제주공항. 오늘은 표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공항을 찾은 승객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또 줄 서서 혹시나 또 우리 뜨는지 안 뜨는지 근데 계속 대기만 하더라고요, 어제부터서. 근데 오늘 혹시나 또 해서 왔는데 또 대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후부터 일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계획된 항공편 500여 편 가운데 절반 정도가 결항했고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어제부터 40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한 건데 승객 수만 명의 발이 제주도에 묶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래 11시 15분 비행기 타고 떠나려 했는데 태풍 때문에 아마 오늘 못 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비행기도 예약해 놓은 상태예요. 태풍특보로 바닷길도 막히면서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 역시 이틀째 전면 통제됐습니다. 발만 묶인 게 아닙니다. 태풍이 근접했던 오늘 새벽엔 폭우와 강풍이 한꺼번에 몰아치며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서귀포 성산에서는 시속 77km가 넘는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됐고 시간당 47mm의 폭우도 쏟아졌습니다. 태풍 카눈이 제주에 근접하면서 강한 비바람에 제 몸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이틀 동안 26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당근과 콩밭 등 150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태풍이 상륙한 경남 지역에서 특히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강한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솟구치면서 달리던 버스의 바닥이 뚫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피해 상황 정리했습니다. 돌덩이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야산에서는 토사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태풍이 상륙한 오늘 오전 9시쯤 창원 국도 5호선 쌀제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흘러내린 토사가 중앙분리대를 반대 차로로 밀어내면서 출근길 차량들이 꼼짝없이 왕복 4차로 도로에 갇혔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시내버스는 바닥이 뻥 뚫렸습니다. 구멍 옆에는 맨홀 뚜껑이 보입니다. 무거운 맨홀 뚜껑이 시간당 62mm가 넘는 폭우가 만든 수압에 솟구치면서 시내버스 바닥을 뚫어버린 겁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향하는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침수된 도로를 피하고 패인 도로를 피하며 어렵게 지나갑니다. 마산 하포구의 진전천은 폭우로 범람해 제방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뚝 작업했는 게 지금 위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저기 터져버렸다 이러거든요. 마을이 지금 저 마을 밑에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집이. 마산 광려천에서는 산책하던 7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거제의 아파트에서는 강풍에 외벽 일부가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사람이 쿵한 소리 듣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베란다에서 내다보니까 막 이쪽에 막 벽돌이 격벽이 떨어져 가지고 요 상태가 엉망이 돼 있었고 강풍으로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급수감도 부서지면서 일부 세대에는 수돗물 공급도 끊겼습니다. 벽돌과 이거 벽 사이에 그 물이 들어가니까 바람하고 물이 되니까 그 압이 차니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태풍이 몰고 온 시속 120km의 강풍에 거제의 냉동 창고는 찌그러지고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역시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경에 들어선 부산에도 강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시속 126k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갔고 주택의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하루에만 5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송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낙동강변 도로를 내달립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달리던 자동차를 그대로 덮칩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강풍에 나무가 부러진 겁니다. 사이드미러는 그 유리도 다 나가고 뒤에 커버도 다 일단 많이 그냥 놀랬죠. 많이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서. 부산 가덕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26km의 초강풍이 관측됐고 부산 도심에서도 시속 108km 안팎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전 8시 반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나무가 통째로 부러지며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았고 비슷한 시각 동구의 한 공사장에서는 높이 10m, 길이 40m 공사장 가림막이 강풍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6시간이 넘는 복구 작업 끝에 이 안전 울타리는 겨우 세웠지만 계속되는 돌풍 탓에 이렇게 주변 접근은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동래구, 동구, 사하구에서는 주택 외벽이 떨어져 나가 온종일 주변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하루 동안 524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틀간 300mm 가까운 폭우까지 내리며 차량이나 주택에 고립된 3명이 구조됐고 행인 2명이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기도 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 피해는 다행히 비껴갔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부산 송도 해안가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차수벽을 세우고 하판으로 상점 입구를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지난밤 태풍이 시속 15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상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잠을 못 자지 대처를 해야 되니까 혹시나 싶어서 잠을 못 자고 지금 우리가 24시간 계속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초강풍에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 해안가 교량과 도로 100여 곳이 통제됐다 오후부터 정상화됐고 안전지대로 대피했던 취약지역 주민 475명도 속속 집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태풍 카눈이 남긴 피해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풍 피해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피해도 많았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겪은 카눈의 위력을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심부 최대 시속 115km로 상륙한 카눈. 남해안 지역에선 태풍이 오기 전부터 강풍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항구 앞 냉동 창고.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외벽은 강풍에 찢겨나가 도로에 나뉜 겁니다. 줄을 묶어 놨었는데 줄이 터졌어요. 바람이 공간 많이 세가지고 자꾸 흔들리니까 줄이 터졌어요. 부산에서도 건물 외벽이 떨어져 종잇장처럼 휘날리다 강한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주차장 차단기는 바람을 이기지 못해 위아래로 거세게 흔들리고 거리 곳곳에 물건들이 날아다닙니다. 사람도 중심을 잡고 서 있기 어렵습니다. 거센 바람에 한 번 넘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곤 일어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람에 밀리셔서 결국에는 쓰러지시더라고요. 이제 서로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려고 막 이렇게. 변화무쌍했던 경로와 달리 진행 속도는 이례적으로 느렸던 카눈은 장시간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창원. 한 고등학교 앞 도로는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은 주변 도로를 덮쳤습니다. 도심 속 도로 사이를 흐르는 다른 하천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오늘 오후 홍수경보가 발령됐던 대구 군위군에서는 강물이 넘쳐 도로가 부서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후 들어선 중부지방에서도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의 한 거리에선 식당 간판이 위태롭게 기울어졌고 아파트 단지 나무는 쓰러지며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세종에선 불어난 하천에 휩쓸린 흙더미가 다리 위로 밀려왔습니다. 카눈이 뿌린 강한 비로 하천이 넘쳤다거나 범람 위기라는 시민들의 경고도 줄을 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9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들이 고립됐고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쉴 새 없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포수 같은 물은 엄청난 굉음을 내며 산에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피해를 겪었던 주민들은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전에 루사 때 아주 혼나가지고. 아, 루사 때요? 루사 때 마당까지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다리가 다 끊겨가지고 저에 다리 끊기고 여기 다리 끊기고 그러면서. 300mm 물폭탄이 떨어진 바닷가 저지대 마을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수백 곳의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들은 손 쓸 새도 없이 고립됐습니다.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도 카메라를 손에 든 채로 고립된 차량을 함께 밀어냅니다. 강릉 시내와 경포해변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한가운데에 거대한 물 웅덩이가 생기면서 무리하게 건너던 차량들이 잇따라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어난 물은 인근 비닐하우스로 흘러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덮쳤습니다. 지난 봄 산불이 발생했던 경포 일대에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흙이 빗물을 타고 경포호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산불 이후 2달 동안 임시 컨테이너에서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우, 2달 동안 완전 지옥이었잖아요. 도와줘가 지금 계속 자꾸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고 있잖아요. 흙탕물은 호텔 반지하 주차장으로도 흘러들어갔습니다. 다급히 주차된 차량을 빼내고 소방 펌프차가 동원돼 배수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면서 그냥 1층 주차장으로 그냥 딱 들어가서 기계 실각이 다 있거든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도 그냥 저희 객실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승용차가 침수된 도로에 절반가량 빠져 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급히 구조에 나섭니다. 해안도로 쪽에 토사가 유출돼서 도로가 침수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가정에 계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강원에 내린 비의 양은 1시간 동안 최대 91mm. 지난 1959년 이후 태풍에 의해 기록된 강수량 가운데 7번째로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자, 그러면 강원 영동 지역의 피해 상황들을 이 지역의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270mm에 달하는 비가 내린 강원도 동해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폭포인데 이거? 이거 맞냐 진짜로? 학교 건물에 흙탕물이 흘러넘치고 학생들은 꼼짝 못하고 서 있습니다. 강릉 경포 호수안 정자는 지붕만 보이고 호수물이 넘쳐 도로가 흥건합니다. 산책로에도 하천물이 넘쳐 흘러와 운동기구들이 모조리 잠겼습니다. 오후 한때 시간당 90mm의 물벼락이 떨어진 속초. 하수구가 역류해 가게 안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와, 이런 적이 없는데. 감전 위험으로 전등 스위치도 올릴 수 없는 상황. 컴컴한 가게 안을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니 식용유 통들이 물에 잠겼고 냄비들은 둥둥 떠다닙니다. 양수기로 가게 안에 물을 빼도 하수구에서 막 치고 다 올라오는 거죠. 전통시장 안에 들이친 빗물은 거센 물살로 흐릅니다. 상인이 빗자루로 애써 물을 쓸어보지만 물바다가 돼버린 시장 바닥엔 역부족입니다. 시장 밖 도로에서도 바퀴가 다 잠긴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갑니다. 속초 곳곳의 다른 도로들도 침수돼 지나가는 차들마다 애를 먹었습니다. 시간당 80mm의 장대비가 내려 주민 대피령이 잇따랐던 고성군에서도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고성 최북단의 한 마을은 하천이 넘쳐 논 위에 흙탕물이 파도치고 도로까지 침수됐습니다. 쉴 새 없이 앞유리를 때리는 비를 헤치고 차량 한 대가 흙탕물이 넘치는 도로를 힘겹게 나아갑니다. 오늘 오후 한 중학교 주변 도로에서도 맨홀 뚜껑이 열린 듯 물이 솟구치고
한 남성이 무릎 높이의 물을 헤치며 그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 오전 통영에 상륙한 태풍은 경남과 경북 등 내륙을 관통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태풍을 따라서 이동했는데 곳곳마다 태풍의 위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현장들을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통영에서 북쪽으로 73km,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앞입니다. 도로 가득 흙탕물이 들어차면서 과속방지턱은 뜯겨 나갔습니다. 맞은편 상가는 침수로 전기가 끊겨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오니까 그냥 물이 찼어요, 그만큼. 종아리까지. 전기도 안 들어오고, 고기 있는 거 다 주워서 다 터내렸어요. 안에 있는 식품하고 못 쓰는 거. 태풍 우측 반원의 파괴력은 경북 경주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원을 출발해 북동쪽으로 119km, 경주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폭포처럼 수로로 쏟아지는데 저수지 수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인근 주민 80여 명은 깜짝 놀라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탓입니다. 저수지는 위에 있고 높은 데 있고 여기는 마을이 낮으니까 그 위험하니까 우선 이제 대피를 시켜야 돼요. 대구 군위구는 태풍이 오기도 전에 곳곳이 물바다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침수 피해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한 불로리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마저 이렇게 물에 잠기고 도로까지 물이 들어차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에선 취재진 도착 2시간 전 60대 주민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천 제방마저 무너지면서 병수리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농작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소들도 반쯤 물에 잠긴 채 울어댑니다. 나 이렇게 생긴 처음에 차고 전부 다 놔두고 다 그냥 엄마 빠져나왔는데. 야, 이게 지금 마을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누가 농기를 가겠는가? 오후 5시쯤 도착한 경북 문경. 태풍이 막 통과하면서 뿌리채 뽑혀버린 70년 된 고목만 마을 입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문경까지 약 360km. 태풍에 직접 피해를 입은 곳과 살짝 비껴간 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가슴을 졸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대부분의 태풍은 무트로 올라오면 급격하게 세력이 약화돼서 금세 일반적인 열대 저기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태풍은 상륙한 뒤에도 위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중에 육상에서 가장 오래 버틴 태풍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태풍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또 이런 태풍이 왜 더 위험한 건지 현인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10시간 넘게 육지에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며 앞으로도 10시간 넘게 태풍으로서 힘을 잃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태풍 중 육지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태풍 중 하나입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그 강도를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주변의 뜨거운 바닷물 온도입니다. 삼면이 모두 붉은색으로 수온이 높은데 동해는 최고 4도에서 5도나 더 높은 상황입니다. 뜨거운 바다가 태풍이 육지에 상륙한 뒤에도 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죠. 또 한 가지는 한반도 상공의 제트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이 이 제트기류가 약해진 부분들인데요. 태풍은 제트기류와 부딪히면 급속히 붕괴하는데 한반도 상공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태풍이 쉽게 죽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수온이 높은 이유, 그리고 제트기류가 약해진 이유는 올여름 폭염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 제트기류가 지금 이 시기에는 보통 북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온도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면서 수명이 길어지고 상륙한 뒤에도 잘 죽지 않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의 대기 중 수증기가 늘면서 이 태풍과 허리케인이 머금는 수증기도 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양의 표층 수온이 올라가고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태풍 내에서 비축이 되면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상륙한 뒤에도 쉽게 죽지 않는 태풍은 더 위험합니다. 폭우와 강풍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비바람의 강도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빗길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치사율도 높아져서 가능하면 운전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는데요. 또 저지대에서는 차량이 침수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2차선을 달리던 승합차가 미끄러지더니 옆 차로를 가로질러 갓길 담장을 들이받습니다. 곡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는 통제가 안 되는 듯 심하게 비틀거리더니 옆차와 충돌한 뒤 갓길 담장을 넘어 추락합니다.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이른바 수막 현상. 차량이 빗길을 달릴 때 빗물이 타이어 홈을 따라 빠져나가야 하는데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됐거나 과속을 하면 물이 배출되지 않고 빙판 같은 수막이 생기는 겁니다. 수막이라는 게 물 위를 달리는 스케이트입니다. 이 얼음판을 달리는 것과 똑같으니까 차가 돌아간다든지 전복이 된다든지 문제점이 커지는 거죠. 빗길 사고는 인명피해도 큽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맑은 날엔 1명 정도지만 비 오는 날엔 2명으로 2배로 높아집니다. 제동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인 도로가 늘어나면서 침수 피해도 쉽게 발생합니다. 범퍼 높이까지 물이 찼을 때는 아예 진입하지 않는 게 최선인데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되면 기어를 1단으로 낮추고 정지 없이 한 번에 지나가야 합니다. 한 번 차를 멈추면 배기구로 물이 들어가고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만약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다시 걸어선 안 됩니다. 엔진 안으로 물이 완전히 들어와 버리면 그거는 엔진을 쓸 수가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견인해서 정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데미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기차는 배기구가 없고 배터리와 모터에 방수 처리가 돼 있어 상대적으로 빗물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일단 침수되면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태풍이나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와 침수 위험이 있는 곳으로는 운행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지난해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강남역 일대 상인들 오늘 모래주머니를 쌓고 물막이판을 세우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 강남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후 들어 우산을 제대로 들고 있기 힘들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작년에 큰 물난리를 겪었던 곳이라 퇴근길 시민들은 물론 주변 상인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빗물바지 등에서 물이 역류하는 피해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변 상가를 돌며 상인들도 만나봤는데요. 무엇보다 침수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래주머니며 물막이판을 총동원해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주차장 양옆으로 모래주머니가 수십 개씩 쌓여 있습니다. 태풍으로 침수가 닥칠 경우 쓸 수 있도록 미리 비축해 놓은 겁니다. 인근의 한 건물은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 가림막을 겹겹이 쌓아 막았습니다. 지하 공간과 연결되는 지상 환풍구도 빙 둘러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침수 당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가는 일찌감치 물막이판을 마련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찬 빗물에 벽지와 바닥재, 책상까지 새로 마련했다는 한 상인. 오늘도 빗줄기가 굵어진다 싶으면 가게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만 오면 걱정이거든요. 항상 요 앞에도 내다보고 이러거든요. 조금 물이 고였다 싶으면 수시로 들여다봐야 돼요. 지하 공간에서 생업을 꾸려가는 상인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 4층부터 다 찾고 1층 지금 메뉴판 여기 정도까지 여기서 영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지난해 담배꽁초나 쓰레기로 막혀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던 강남역 빗물바지. 태풍이 상륙한 오늘 살펴보니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유지돼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태풍이 서울에 가장 근접하기 전이죠. 하지만 작년에도 퇴근 시간 이후 물폭탄의 침수가 발생했던 터라 많은 상인들이 태풍이 빠져나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돌아가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폭우에 큰 피해를 입은 신림동 반지하 주택 주민들도 다가오는 태풍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책을 쏟아내고 물막이판이나 양수기 등을 지원했지만 걱정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백승호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밀집 주택가입니다. 여기가 작년에 침수가 발생했던 반지하 주택인데요. 당시 순식간에 창문을 통해 빗물이 들이치면서 일가족이 탈출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오늘 점심때부터 신림동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집 창문엔 여전히 추모의 의미를 담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올여름 폭우에 대비해 물막이판까지 설치한 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지하층 계단 공간에는 이미 물이 조금씩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만나봤는데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걱정을 숨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주민은 종일 집안에 앉아 태풍 소식을 전하는 뉴스 특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요. 대피하라는 권유가 있어도 오히려 비 때문에 집을 떠날 수 없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비가 들이치더라도 어떻게든 물을 퍼내면서 집을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저기 혹시나 물 차게 되면 펌프로 물을 퍼내야 될까. 안 그러면 저기 물 차게 되면 이 싱크대에 이걸로 또 물이 올라와요. 구청에서 빌려온 양수기만 석 대, 거기에 좁은 문에 들어맞는 물막이판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혹시나 뭐 비라는 거는 뭐 저거 우리는 예측하고 다르니까 대피할 준비도 해야 되죠. 많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집을 버리고라도 딸집에 가 있어야 되죠. 인근 반지하 이웃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면 급히 집을 빠져나갈 준비까지 해뒀습니다.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가져갈 수 있게 위쪽에 좀 뒀고요. 옷 같은 것도 포장해가지고 바로 꺼내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포장해놨습니다. 서울시가 비상근무에 들어갔죠.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행 파트너를 대기시키고 침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주민들은 가슴 졸이는 밤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림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점점 수도권 가까이 다가오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전해주시죠. 네, MBC 재난방송센터입니다. 네, 현재 태풍 카누는요. 지금 충북 청주 북북동쪽 약 10km 인근에서 시속 20km로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춘천과는 90km, 서울과는 110km 떨어진 거리로 남쪽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강풍 반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밤 10시를 전후에 서울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특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과 경기,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강원 산지에는 태풍경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까지 강풍주의보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진 곳들이 늘어나면서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홍수경보 지역 보겠습니다. 네, 이곳을 보시면 네, 군위군 무성리와 의성군 장송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홍수주의보 내린 지역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동군 양강교, 괴산군 목도교, 대구시 신암동, 밀양시 삼낭진교 등 대부분의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홍수경보가 내려진 경북 의성군 장송교 인근에 있는 낙단교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현재 낙단교의 수위는 6.5m로 상당히 높긴 하지만요. 아직은 관심 단계 아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하얀 거품이 일 정도로 상당히 물살이 거센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아산시의 충무교 모습입니다. 네, 이곳은요.
이제 주의보가 발령된 곳 중 가장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은 한때 수위가 주의 단계인 4m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높이 올랐었는데요. 현재도 3.97m로 여전히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상당히 세게 휘날릴 정도로 바람도 세게 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의 예보 발령 현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충북 영동군, 경북 고령군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부산광역시 북구, 대구 군위, 경기 평택 등 53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 입은 지역들도 있어서 산사태 상황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후 6시 기준에 발표된 중대본의 피해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사망 1명, 실종 1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대피 상황은요, 마녀 세대 14,000여 명입니다. 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재난방송센터였습니다. 네,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기찻길, 하늘길, 바닷길도 운행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전부터 300편 넘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국내선 항공편들도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여객선은 전국 모든 항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망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역사 전광판엔 운행 중단 표시가 줄줄이 붙었고 운행 지연을 알리는 실시간 안내 방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제 시간에 운행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매표소 앞은 혹시라도 운행하는 열차에 표가 있는지 물어보려는 승객들로 붐볐지만 좀처럼 열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구역으로 가실 거면 오늘 태풍 피해 때문에 운유되세요. 저녁 8시 20분 돼야 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하루 더 늦추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진주랑 창원 가는 모든 시간대가 다 중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한번 전화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루 더 있다가 가든가 해야죠. 오늘 오후 1시 기준 운행이 중단된 고속열차는 85편, 일반 열차는 235편으로 모두 300편이 넘습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해 영향권에서 벗어난 남부지방에선 오후 3시부터 일부 구간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오후 3시에는 호남선, 4시에는 동해선이, 5시에는 경부선과 전라선에서 다시 열차가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전선과 태백선, 경북선과 영동선은 운행 중단 상태입니다. 하늘길과 뱃길도 막혔습니다. 오늘 운항 예정이던 1,850여 편 중에 386편이 결항됐고 전국의 모든 여객선 항로는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충청, 강원권 공항은 오후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운항 제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네, 보신 대로 오늘 철도, 항공 할 것 없이 교통 차질이 컸는데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언제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동욱 기자, 현재 서울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열차 300여 편이 태풍으로 운행을 중단하면서 서울역은 평소보다는 이용객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일부 승객들은 혹시나 목적지로의 운행이 재개될지 몰라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도 태풍 영향으로 열차가 서행 운행하면서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 많게는 30분가량 출발과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안권 철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선로 등 시설물 점검을 마치고 일부 구간의 운행을 차례차례 재개하는 중입니다. 코레일 측은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 내일은 대부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상 상황 악화로 항공편도 종일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일 상황은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국토교통부는 각 항공사별 운항 스케줄을 취합해 태풍 상황에 맞춰 항공기 운항 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우회 항공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항이 많았던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오전 일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남부지방 공항들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저녁 들어 비바람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어 운항 재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내일 항공사별 운항 계획은 오늘 자정 넘어 1차 취합되고 내일 새벽 5시쯤 확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에서 벗어난 공항이 늘고 있지만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승객들은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네, 경기 북부도 오늘 저녁부터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경기 연천 지역에는 댐의 수위가 높아져서 방류량도 평소보다 4배가량 늘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재은유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경기 연천의 임진강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저녁부터 비가 거세게 내리다 소강 상태를 보이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가 다소 강해졌고 나무가 약하게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오전부터 약하게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낮 2시쯤을 넘어가면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남댐 수위는 30m를 밑돌고 있는데 안전하게 댐을 관리할 수 있는 한계치인 40m까지 10m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어젯밤부터 북한의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서 수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남댐은 숨은 13개 중 7개를 개방했는데요. 평소 방류량의 4배가 넘는 최대 초당 1,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며 태풍에 대비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가장 위쪽에 있는 필승교 수위도 어제 오후 1m를 넘어가면서 관광객에게 대피를 알리는 안전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자정까지도 초속 15에서 25m의 강한 바람과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이 자정쯤 이곳 경기 연천군에 위치하고 새벽엔 점차 비와 바람이 약해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도 비는 이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군남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새만금 잼버리, 내일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열리게 될 서울 상암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행사 준비로 분주했는데요. 전 세계 잼버리 대원들이 총출동하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안전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야영지 대신 한글 박물관을 찾은 아랍에미리트 대원들. 전시된 한글 모형을 사진으로 담고 한글이 적힌 책장도 넘겨봅니다. Because it was a very nice experience and I didn't expect that, but I love the history of Korea and 태풍 카눈이 상륙하면서 8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잼버리 활동은 실내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폐영식이 열릴 서울 상암 월드컵 구장. 빗줄기가 거셌지만 K-팝 콘서트를 준비하는 무대는 분주했습니다. 내일 이곳엔 잼버리 대원 4만여 명이 모입니다. 버스 1,400여 대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대원들은 1,000대 이상의 버스로 전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부터 경기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주최 측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에 걸쳐 대원들을 순차적으로 입장시키기로 했습니다. 숙소 이동 시간과 출국 일정을 고려해 4만 3천석을 배치했습니다. 공식 폐영식은 오후 5시 반, 저녁 7시부터는 2시간 동안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온라인에선 엉뚱하게 스카우트 단복을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단복을 입고 몰래 위장 입장하려는 꼼수까지 나오는 겁니다. 인파가 몰린 마지막 잼버리 행사인 만큼 정부도 초긴장 상태. 현장에는 응급의료소 4곳을 마련했고 태풍의 영향을 우려해 기상청 예보관까지 상주시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교통은 오후 2시부터 대부분 통제돼 버스 등 대중교통도 오후에 운행합니다. 예상 가능했던 폭염과 태풍 속에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준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잼버리 대회. 폐막 이후에도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새만금을 떠난 잼버리 대원들은 지난 사흘 동안 전국의 지자체로 흩어져서 지내왔었죠. 정부는 급한 대로 지자체마다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로 먼저 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전을 해주겠다는 건데 정작 비용을 지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계속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대비 속에 우비를 입고 서울 나들이에 나선 잼버리 대원들. 인천 송도에 머물고 있는 세르비아 참가자 34명은 경복궁 체험에 나섰습니다. Today is rainy, but this place is really beautiful, so I think that both the adults volunteers and kids are having a really good time here today. 이들이 낸 대회 참가비는 식비를 포함해 1인당 600여만 원. 그런데 오늘 점심은 사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인천시 측은 머무는 숙소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로 가는 거는 점심 제공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방침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가장 많은 13,000여 명의 잼거리 참가자를 수용한 경기도 역시 가급적 도 내에서만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랐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서 좀 서울을 좀 가고 싶다라고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 차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비용 문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8개 시도에 잼버리 참가자 36,000여 명을 4박 5일간 맡기면서 일단 지자체 예비비를 먼저 쓰라고 했습니다. 추후에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분명하게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닌데 예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나중에 정산을 해주겠다.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활동에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다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나중에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게 딱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헷갈리고 있긴 한데 급하기 때문에 일단 투입을 했는데 나중에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갭이. 그 갭은 자치단체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자체들까지 총동원돼 가까스로 잼버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혼란과 불편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오늘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기자실과 국회를 잇따라 찾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자로 지시한 적도 없고 장관이 출장 복귀할 때까지 충분한 법리 검토 후에 이것을 논의하자 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선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봤던 차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일요일 결제본은 중단 결제에 대해선 그건 했다.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나는 그런 표현은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장은 빼라. 혐의자와 혐의 사실, 죄명을 빼라. 수사란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는 내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대신 나머지 내용은 인정한 겁니다. 문자 메시지가 아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종석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김계환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차관과 이런 내용의 문자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해병대 역시 질책성 발언이 있었다는 점만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부실한 법무검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무관리관실이 지난달 31일 장관 지시로 법무검토에 들어가며 확인한 서류는 경찰로 이첩되는 문서의 표지 1장. 이 종이 1장을 갖고 한 법무검토 결과에 따라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해서 법리검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내용을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가 법리적으로 검토한 군 사망사고 등을 민간경찰에서 수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 실제 경찰에 이첩됐다고 국방부가 밝힌 사건은 모두 6건. 6건 모두 혐의 내용이 기재된 상태로 경찰로 사건 내용이 이첩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이첩을 보류시키고 혐의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건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에 이어서 딸인 조민 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인데요. 검찰은 조민 씨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불찰이라고 주장해왔던 조국 전 장관은 차라리 날 고문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결국 딸인 조민 씨도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입니다.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냈는데 두 범행으로 모두 기소된 정전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재판 중 멈춰있던 공범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살아나 불과 보름여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다 기소한 데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받아 사법 절차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남기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초까지 자신은 떳떳하다던 조민 씨는 최근 부산대 의전원과의 소송을 취하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이 부모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부부는 공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항소심에서 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입시 비리 개입을 거듭 부인하면서 결국 딸의 기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옛날처럼 자신을 끌고 가 고문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조민 씨는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회가 경론 끝에 오는 18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이 후보자가 법적으로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거셌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언론 장악 의혹 등과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자는 논의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 회의는 고성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청문회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합의가 있었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하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차례 정액 끝에 회의는 간신히 재개됐지만 여야는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인수위 위원 퇴임 후 3년간 방통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의 취지를 보면은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지명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따져 물으면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KBS, MBC 이사들 찍어내기, 교체 작업들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큰 겁니다. 청문 절차 청문을 하면서 그 자격이 되는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는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문제고. 경론 끝에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18일에 열되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맡길지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한 논의 역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과 아들의 학폭 의혹 관련 증인들을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해임된 방송사 임원과 이사 등을 출석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회계 감사를 벌여서 오늘 결과를 내놨습니다. 방심위 임직원들의 근태가 불량하고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현주 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적한 방심위의 문제는 근태 불량과 법인카드 부당 집행입니다. 정현주 위원장 등 방심위 수뇌부들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고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날이 빈번했고 점심 식사 비용 결제가 오후 1시 30분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 추진비 선수금을 적립해 1인당 3만 원 한도인 식사비 규정을 어겼고 식사 인원수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적발된 건 총 48건이었는데 전체 부당 사용액 수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현주 위원장은 방심위 상임위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복무 규정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재임 2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은 341건으로 이 가운데 위원장이 직접 사용한 건은 30건, 나머지 90%는 부속실 사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속실의 선수금 역시 감사 이후에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가 국고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5년 만에 이루어졌고 감사 직원이 9명이 투입돼 한 달 가까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전 정권에서 임명됐고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정현주 위원장을 해촉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감사팀 관계자는 상임위원 해촉 절차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부분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지상낙원으로 불리던 섬이 삽시간에 지옥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불길을 피해 바다로 뛰어드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36명이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관광객 수천 명도 대피소로 급히 피했습니다. 전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붉은 불길이 사방에서 피어오릅니다. 밤하늘을 화염이 덮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가 지옥 같은 불길에 휩싸였고 날이 샌 뒤에 보인 건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현지 시간 8일 시작된 산불은 주거지를 포함한 곳곳으로 계속 번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화염을 피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했고 해안 경비대가 바다에 빠진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4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 3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Worst disaster I've ever seen. All line is burnt to crisp, and it's like an apocalypse. 산불이 이렇게 번진 건 하와이 남쪽에서 이동 중인 허리케인 도라의 영향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의 강풍이 재해를 불렀다고 한국계인 하와이 부지사도 지적했습니다. We never anticipated in this state that a hurricane which did not make impact on our islands will cause this type of wildfires. 현재 마우이 섬의 도로 곳곳이 봉쇄됐고 건물 27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관광객 2천여 명은 대피소로 피난해 밤을 지샜고 또 다른 2천여 명은 공항에서 대기했습니다. 화재 피해가 집중된 니하이나 지역의 한인 가족 2명은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고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아직까지 한인 동포나 관광객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고 교통당국도 민간 항공사들과 협력해 마우이 섬의 주민과 관광객들을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규제해왔던 중국 정부가 오늘 78개 나라에 대해서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드 사태 이후 사실상 금지됐던 단체 여행의 빗장이 6년 만에 완전히 풀리게 됐는데요. 국내 관련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는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대부분 비자 신청을 대리해주는 여행사 직원들인데 오늘은 한 사람당 수십 개씩 관광 비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现在也是暑期，然后留学的也比较多，因为这疫情3年嘛，也都没有去，然后有的去旅游、去购物，这些还是比较多。 이제 한국행 비자 신청 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 78개 국가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작하며 풀었던 동남아와 유럽 국가 등에 이어 마지막까지 닫았던 문을 연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단체 관광이 사실상 금지됐는데 6년 만에 그 빗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공식 발표 전날인 어제부터 소식이 돌면서 여행사들은 준비 작업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가다. 실제로 발표 직후 단체 관광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면세점 쇼핑과 공연 관람 등 그 코스와 가격대 또한 다양합니다. 당장 이번 달 30일에 출발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中国要是对全球全面放开了旅游这个政策，有这个小道的消息嘛，已经有一些产品都已经做好了，把这个疫情3年丢失的东西一定要拿回来。 사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800만 명. 이 중 47%가 단체 관광객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수요 기대에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화장품과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빗장이 풀리면서 사드 이전과 같은 중국 관광객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악화한 한중 관계 때문에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태풍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태풍 카눈이 수도권으로 거의 진입했는데 그 길목에 있는 여주로 가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나가 있는데요. 구 기자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강해지고 있나요? 네, 지금 경기 여주시청 부근 남한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태풍의 중심은 강원도 춘천 남서부 지역을 지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곳 여주와는 약 20-30km 정도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비바람은 계속 거세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람이 조금 잦아든 모습입니다. 이곳 여주시는 오늘 낮부터 태풍 대비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남한강을 포함해 여주시 227개 하천변의 보행자 통행을 전면 통제했고요. 어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 여주시 재난대응팀은 누적 강수량과 풍속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격상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도청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산사태 위험 지역과 붕괴 위험 지역, 공사장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에 25세대 41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시속 22km 정도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예보대로라면 지금부터 서울 등 수도권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내륙을 천천히 관통하면서 태풍이 현재는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수준으로 약간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건물에서 간판도 떨어질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만큼 경기도 전체 지역이 오늘 늦은 밤까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여주시 남한강변에서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9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차량들이 고립됐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쉴 새 없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포수 같은 물은 엄청난 굉음을 내며 산에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피해를 겪었던 주민들은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전에 루사 때 하도 혼나가지고. 아, 루사 때요? 루사 때 마당까지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다리가 다 끊겨가지고 저 위에 다리 끊기고 여기 다리 끊기고 그러면서. 300mm 물폭탄이 떨어진 바닷가 저지대 마을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수백 곳의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들은 손 쓸 새도 없이 고립됐습니다.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도 카메라를 손에 든 채로 고립된 차량을 함께 밀어냅니다. 강릉 시내와 경포해변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한가운데에 거대한 물 웅덩이가 생기면서 무리하게 건너던 차량들이 잇따라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어난 물은 인근 비닐하우스로 흘러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덮쳤습니다. 지난 봄 산불이 발생했던 경포 일대에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흙이 빗물을 타고 경포호수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산불 이후 2달 동안 임시 컨테이너에서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우 2달 동안 완전 지옥이었죠. 화도가 지금 계속 자꾸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고 있잖아요. 흙탕물은 호텔 반지하 주차장으로도 흘러들어갔습니다. 다급히 주차된 차량을 빼내고 소방 펌프차가 동원돼 배수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면서 그냥 1층 주차장으로 그냥 딱 들어와서 기계 시리방이 다 있거든요.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도 그냥 저희 객실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승용차가 침수된 도로에 절반가량 빠져 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급히 구조에 나섭니다. 해안도로 쪽에
토사가 유출돼서 도로가 침수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가정에 계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강원에 내린 비의 양은 1시간 동안 최대 91mm. 지난 1959년 이후 태풍에 의해 기록된 강수량 가운데 7번째로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저희 MBC 취재진은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태풍 카눈을 따라가며 이동해 봤습니다. 영남 내륙 지방 곳곳마다 태풍의 위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통영에서 북쪽으로 73km,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앞입니다. 도로 가득 흙탕물이 들어차면서 과속방지턱은 뜯겨 나갔습니다. 맞은편 상가는 침수로 전기가 끊겨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오니까 그냥 물이 찼어요, 이만큼. 종아리까지. 전기도 안 들어오고 고기는 다 주워서 다 터냈어요. 안에 있는 식품하고 못 쓰는. 태풍 우측 반원의 파괴력은 경북 경주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원을 출발해 북동쪽으로 119km, 경주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폭포처럼 수로로 쏟아지는데 저수지 수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인근 주민 80여 명은 깜짝 놀라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탓입니다. 저수지는 위에 있고 높은 데 있고 여기는 마을이 낮으니까 그 위험하니까 우선 이제 대피를 시켜요. 대구 군위군은 태풍이 오기도 전에 곳곳이 물바다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침수 피해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한 불로리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마저 이렇게 물에 잠기고 도로까지 물이 들어차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에선 취재진 도착 2시간 전 60대 주민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천 제방마저 무너지면서 병수리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겨 강처럼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농작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소들도 반쯤 물에 잠긴 채 울어댑니다. 나 이런 생일 처음에 차고 전부 다 놔두고 다 그냥 엄마 빠져나왔는데. 야, 이게 지금 마을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누가 농기를 하겠는가? 오후 5시쯤 도착한 경북 문경. 태풍이 막 통과하면서 뿌리채 뽑혀버린 70년 된 고목만 마을 입구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문경까지 약 360km. 태풍에 직접 피해를 입은 곳과 살짝 비껴간 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가슴을 졸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태풍 카눈이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채 상륙한 경남에는 살인적인 비바람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은 산사태를 만들어냈고 상상을 초월한 강풍은 나무도 아파트 외벽도 대형 냉장고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덩이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야산에서는 토사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태풍이 상륙한 오늘 오전 9시쯤 창원 국도 5호선 쌀제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흘러내린 토사가 중앙분리대를 반대차로로 밀어내면서 출근길 차량들이 꼼짝없이 왕복 4차로 도로에 갇혔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시내버스는 바닥이 뻥 뚫렸습니다. 구멍 옆에는 맨홀 뚜껑이 보입니다. 무거운 맨홀 뚜껑이 시간당 62mm가 넘는 폭우가 만든 수압에 솟구치면서 시내버스 바닥을 뚫어버린 겁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향하는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침수된 도로를 피하고 패인 도로를 피하며 어렵게 지나갑니다. 마산 하포구의 진전천은 폭우로 범람해 제방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뚝 작업했는 게 지금 위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저기 터져버렸다 이러거든요. 마을이 지금 저 마을 밑에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집이. 마산 광려천에서는 산책하던 7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거제의 아파트에서는 강풍에 외벽 일부가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사람이 쿵한 소리 듣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베란다에서 내다보니까 막 이쪽에 막 벽벽이 떨어져 가지고 상태가 엉망이 돼 있었고. 강풍으로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급수감도 부서지면서 일부 세대에는 수돗물 공급도 끊겼습니다. 백도로와 이거 백 사이에 그 물이 들어가니까 바람하고 물이 되니까 그 압이 차니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태풍이 몰고 온 시속 120km의 강풍에 거제의 냉동 창고는 찌그러지고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역시 태풍 오른쪽 위험 반경에 들어간 부산에는 시속 126km의 초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외벽이 떨어지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낙동강변 도로를 내달립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달리던 자동차를 그대로 덮칩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강풍에 나무가 부러진 겁니다. 사이드미러는 그 유리도 다 나가고 뒤에 커버도 다. 일단 많이 그냥 놀랬죠. 많이.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서. 부산 가덕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26km의 초강풍이 관측됐고 부산 도심에서도 시속 108km 안팎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곳곳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전 8시 반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나무가 통째로 부러지며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았고 비슷한 시각 동구의 한 공사장에서는 높이 10m, 길이 40m 공사장 가림막이 강풍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6시간이 넘는 복구 작업 끝에 이 안전 울타리는 겨우 세웠지만 계속되는 돌풍 탓에 이렇게 주변 접근은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동래구, 동구, 사하구에서는 주택 외벽이 떨어져 나가 온종일 주변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하루 동안 524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틀간 300mm 가까운 폭우까지 내리며 차량이나 주택에 고립된 3명이 구조됐고 행인 2명이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기도 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 피해는 다행히 비껴갔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부산 송도 해안가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차수벽을 세우고 하판으로 상점 입구를 틀어막기도 했습니다. 지난밤 태풍이 시속 15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상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잠을 못 자지 대처를 해야 되니까 혹시나 싶어서 잠을 못 자고 지금 우리가 24시간 계속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몰고 온 초강풍에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 해안가 교량과 도로 100여 곳이 통제됐다 오후부터 정상화됐고 안전지대로 대피했던 취약지역 주민 475명도 속속 집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태풍 카눈이 끼친 피해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풍 피해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한 피해도 많았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겪은 카눈의 위력을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심부 최대 시속 115km로 상륙한 카눈. 남해안 지역에선 태풍이 오기 전부터 강풍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항구 앞 냉동 창고.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외벽은 강풍에 찢겨나가 도로에 나뒹 겁니다. 줄을 묶어 놨었는데 줄이 터졌어요. 바람이 순간 많이 세가지고 자꾸 흔들리니까 줄이 터졌어요. 부산에서도 건물 외벽이 떨어져 종잇장처럼 휘날리다 강한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주차장 차단기는 바람을 이기지 못해 위아래로 거세게 흔들리고 거리 곳곳에 물건들이 날아다닙니다. 사람도 중심을 잡고 서 있기 어렵습니다. 거센 바람에 한 번 넘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곤 일어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람에 밀리셔서 결국에는 쓰러지시더라고요. 이제 서로 이렇게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려고 막 이렇게. 변화무쌍했던 경로와 달리 진행 속도는 이례적으로 느렸던 카눈은 장시간 물폭탄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창원. 한 고등학교 앞 도로는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 순식간에 불어난 하천은 주변 도로를 덮쳤습니다. 도심 속 도로 사이를 흐르는 다른 하천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오늘 오후 홍수경보가 발령됐던 대구 군위군에서는 강물이 넘쳐 도로가 부서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후 들어선 중부지방에서도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의 한 거리에선 식당 간판이 위태롭게 기울어졌고 아파트 단지 나무는 쓰러지며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세종에선 불어난 하천에 휩쓸린 흙더미가 다리 위로 밀려왔습니다. 카눈이 뿌린 강한 비로 하천이 넘쳤다거나 범람 위기라는 시민들의 경고도 줄을 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이 대표는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정권이 불리할 때마다 자신을 불러내는 정치 수사이자 국가 폭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7일 다시 한번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의뢰신도시 의혹 조사에 이어 올해 들어 4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이번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인섭 씨 등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조사했다며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용으로 바꾸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채 민간업자에게 개발을 맡긴 책임자가 이 대표란 겁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건 국가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정진상 전 전무조정실장도 문제의 부지는 8차례나 유찰됐고 국토부도 공문을 보내 용도를 바꿔서라도 땅을 제때 팔아야 한다고 재촉했다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연초부터 이어져 왔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 대납 의혹 수사도 최측근 정 전 실장 조사까지 마치고 이 대표 조사만 남겨뒀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최대 쟁점으로 측근들이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 약정설 역시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란 입장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쇄신하겠다면서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원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줄이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안에 대해서 이른바 비이재명계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앞으로 당내 갈등에 새로운 불씨를 남겼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권리당원 1인 1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자고 했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빌미가 된 대의원 투표에 특별한 가중치를 두지 말자는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30%에 감점을 더 많이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혁신안엔 빠졌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마지막 당부는 후배들을 위한 전현직 다선 의원들의 용태였습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태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등으로 혁신 동력이 급속히 떨어진 혁신위원회는 오늘 발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민주당은 쇄신을 위한 고언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혁신위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비이재명계에서는 혁신위가 연이은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는다는 불만부터 나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모두 다 모여서 당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전당대회 때 필요한 얘기거든요. 대의원 권한 축소는 권리당원 지지자가 많은 친이재명 계파에 유리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지자체장까지 포함해 선출직만 4번 한 이재명 대표는 혁신 대상에서 피해갔다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의원 워크숍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얼마나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의 지도에서 서울과 육해 공군의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가리키면서 전쟁 준비를 지시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달에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위협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태풍이나 신경 쓰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확대회의 사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지도에서 서울과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인근을 콕 짚어 가리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군 간부들에게 전쟁 준비를 더 공세적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 악화의 주범들의 군사적 준동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하였으며 김 위원장은 또 적의 공격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기본 전략은 강한 군대라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을 더 많이 보유하고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까지 지목하며 위협하는 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그간 을지 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반발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헛된 무력 전쟁이 아니라 태풍에 대비한 주민 안전에나 신경 쓰라고 일갈했습니다. 북한은 태풍을 맞아 주민 안전에나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준비를 운운하는 것을 개탄합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전쟁 준비와 무력 증강에 나설수록 더욱 강력한 한미의 확장 억제와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유엔사 사령부와의 간담회에서 유엔사는 자유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 열병식을 또다시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와 민간인을 동원한 열병식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북한이 1년에 3차례나 열병식을 여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 SNS에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권양숙 씨가 부부싸움 끝에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었다고 올렸는데요.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정 의원은 부부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태풍 카드는 조금 전 경기 동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 인근을 통과 중에 있는데요. 이 태풍은 계속해 북서진으로 하면서 경기 동부를 통과한 뒤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최근접 시각 밤 11시경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1시간 전보다 그래도 비가 잦아든 모습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 그리고 강원 북부에서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늦은 밤까지는 다시 강한 비가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태풍주의보가 남아있고요. 최근 1시간 새 관측된 바람의 강도를 보시면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도 시속 50k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100mm 안팎 그리고 강원 영동 북부에도 25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물러가기 전까지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 태풍 소식 계속해서 뉴스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집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네,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